비디오를 시작하기 전에 우리 채널의 좋아요와 구독을 누를 시간을 3초만 주세요. 이전 부분에서 조타로의 어머니는 점점 심각해지는 스탠의 영혼에 사로잡혔습니다. 이제 조타로는 자신의 스탠 능력을 사용하여 이집트에서 그 힘을 파괴하여 어머니를 구하는 임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길에는 그의 할아버지와 3명의 동료도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 여행에서 어떤 일이 일어날지 지켜봅시다. 압둘이 죽은 후 조타로의 일행은 차를 타고 파키스탄으로 함께 이동했습니다. 가는 길에 빨간 차에 막혔습니다. 하지만 폴나레프의 운전 기술 덕분에 쉽게 통과할 수 있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전체 그룹은 전날 기차에서 만난 소녀를 만났다. 그 소녀는 차 옆에 서 있었다. 그 소녀가 싱가포르에 아버지를 방문하러 갔다고 말한 것은 거짓말이었다. 왜냐하면 이 소녀는 사천을 방문하는 것을 좋아해서 조타로의 팀에 합류하고 싶어 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는 다시 뒤에서 빨간 차를 만났다. 그가 눈이 먼 줄 알고 폴나레프는 그를 지나가게 했다. 그러나 그가 지나갈 때 매우 느려서 전체 그룹이 서두르게 되었다. 급한 마음에 그는 갑자기 포기하고 그에게 길을 양보했다. 기회를 잡아 폴나레프가 앞질렀지만 날아오는 컨테이너에 부딪혔다. 수천 파운드의 머리카락 상태에서 조타로는 차량에 미치는 충격을 줄이기 위해 자신의 스탠을 사용할 시간이 있었다. 운 좋게도 조타로가 제때 도착하지 않았다면 전체 그룹이 큰 곤란에 처했을 것이다. 차 주인의 이름은 상태가었지만 그가 돌아섰을 때는 더 이상 차량의 형체를 볼 수 없었다. 교차로에서 차량이 도로 표지판에 부딪혀 잘못된 방향으로 돌았다. 조타로 팀은 도로변 찻집에 멈췄다. 조셉 씨는 사탕수수 주스를 한 모금 마시려던 찰나 방금 놀았던 차량의 반사를 보았다. 차량이 거기에 있다고 생각하며 차 주인의 이름도 찻집에 앉아 있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전체 그룹이 그 이름을 찾기 위해 폭력을 사용했다. 하지만 그들의 생각과는 달리 그는 여전히 그 차에 앉아 도망치지 않았다. 전체 팀이 차에 탔고 그를 쫓았지만 추격전은 영화처럼 극도로 긴장감 넘쳤다. 그가 조타로 팀의 시선을 피하려고 속도를 높였을 때 심판들도 포기하지 않고 그를 쫓기 위해 속도를 높였다. 그러나 그가 커브를 돌았을 때 그로 인해 전체 팀이 절벽 아래로 떨어졌다. 그가 주위를 둘러보았을 때 그를 보지 못했지만 갑자기 뒤에서 나타나 차로 끌어당겨서 그들을 절벽 아래로 밀어버렸다. 파교인의 초록색 스탠드가 뻗어올라 위의 차에 지미 훅을 사용했다. 조타로는 기회를 잡아 그의 스탠드를 사용해 차의 로프를 당겨 열었다. 차를 위아래로 끌어 상황을 반전시켰다. 그는 자신이 그를 물리쳤다고 생각했지만 갑자기 땅에 앉았다. 그것은 절벽에서 떨어진 이전의 차였다. 그것은 적의 스탠드였음에 틀림없다. 부서진 차에서 괴물차로 변신했다. 조타로는 굳건히 서서 누구라도 그의 공격에 맞아야 할 것처럼 애썼다. 모든 사람들이 그 공격에 맞았다. 다른 방법은 없었다. 도망치는 수밖에. 그가 절벽에 도착했을 때 도망칠 수 있다고 생각했다. 물론 그의 차는 로프를 풀고 조타로 팀을 향해 갔다. 그는 공격할 순간을 기다리고 있었고 차를 가격했다. 그가 말하기를 온 팀이 맞은 공격은 휘발유였다. 휘발유는 극도로 빠른 속도로 발사되어 총알과 같은 부상을 일으켰다. 그리고 그의 목표는 조타로 팀을 불태우는 것이었다. 조타로 팀은 휘발유에 휩싸였다. 그는 조타로를 불태우기 위해 차의 전선으로 뽑았다. 불꽃이 너무 강렬해서 아무도 할 수 없었다. 그들 또한 가솔린에 휩싸였기 때문이다. 코이치가 웃고 있을 때 그는 그를 죽일 수 있다고 생각했다. 물론 조타로는 땅에서 고개를 들었다. 그가 불타는 동안 그는 자신의 스탠드를 사용해 땅에 떨어질 수 있었다. 그 후 그는 차의 연속 공격 스탠드를 사용해 그것을 먼지로 만들었다. 그리고 그 스탠드 오퍼레이터도 나타났다. 매우 큰 손의 오퍼레이터였지만 그는 작았다. 여기서 나갈 방법은 없었지만 그는 폴나레프에게 붙잡혔다. 그리고 그 차도 원래 형태에서 조금 변했다. 운전자를 바위에 던진 후 그들은 나는 훈련 중 고통받는 선생님입니다. 라는 판을 남겼다. 제발 나를 방해하지 마라. 그러자 조타로 팀은 붐비는 차로 여행을 계속했다. 그 후 소녀가 고국으로 돌아갈 비행기 표를 예약했다. 왜냐하면 그들과 함께 가면 소녀는 많은 위험한 상황에 직면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소녀를 고국으로 돌려보내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 될 것이다. 다음 날 아침 그들은 차를 타고 여행을 계속했다. 안개가 너무 짙어서 그들은 작은 마을로 돌아가 휴식을 취할 호텔을 찾았다. 하지만 조셉이 질문을 하려고 입을 열자 그는 보드를 뒤집어 놓고 모르겠어요 라고 말한 후 떠났다. 폴나레프도 그곳에 있는 사람에게 물어보러 나갔다. 그러나 그가 돌아보았을 때 아슬아슬했다. 팀 전체는 그가 심장마비를 일으킨 줄 알고 충격을 받았다. 하지만 아니었다. 그의 손에 있는 총이 아직도 연기를 내뿜고 있었다. 그가 그것을 집어들었을 때
그는 뭔가에 의해 죽임을 당했음에 틀림없다. 학교인이 근처의 여성에게 경찰이 가까이 있는지 물어보았다. 그 여성은 정말 충격을 받은 듯 했다. 그녀의 얼굴은 점점 부풀어 오르는 여드름 같았다. 그녀는 경찰에게 뭔가 하라고 하고는 떠났다. 경찰이 없는 동안 조타로 팀은 사람들을 조사하고 시벤동전에 큰 구멍을 발견했다. 그 구멍을 열었을 때 모든 사람들이 그 구멍에 의해 덮여 있었다. 그는 후스탄에게 살해당했음에 틀림없다. 그 장면을 보고 조셉 아저씨는 차에 뛰어올랐다. 하지만 갑자기 그곳은 엉망이 되었다. 다행히도 그는 상황을 피하기 위해 전기 충격기를 사용했다. 그는 환상에 눈이 멀었던 것이다. 그러다가 한 여성이 나와서 그녀의 호텔로 가서 쉬라고 했다. 이렇게 많은 속임수를 쓰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 경찰이 피해자를 데려간 후 전체 팀은 호텔로 갔다. 이 호텔은 작지만 그녀가 소개한 곳이다. 하지만 20년 전에 7편 중 하나가 여기서 촬영되었다. 여기 공연하러 온 유명한 밴드도 있었다. 그가 이야기할 때 조타로가 대답하며 물었다. 방금 후스탄이라고 했나요? 왜 그 이름을 아나요? 그는 잡혔지만 폴나레프가 그 이름을 불렀다고 고백했다. 그래서 그녀는 기억하고 있었다. 겉으로는 웃기다. 하지만 속으로는 매우 끔찍한 음모다. 그 후 그들은 열쇠에 서명하고 방으로 갔다. 조셉과 카케오이는 디오의 행방을 찾기 위해 스탠의 능력을 사용할 수 있도록 TV를 고칠 방법을 찾고 있었다. 그때 폴너레프가 들어와서 이 방에 화장실이 있는지 물었다. 다른 방에는 화장실이 없어서 여기로 와서 물어봐야 했다. 하지만 여전히 아니라는 대답을 들었다. 바깥에서는 호로르스트가 등장했다. 그는 조타로의 팀을 파괴하러 왔다. 호로르스트를 보고 그녀의 이모는 소리를 지르며 안으로 뛰어들어갔다. 안으로 뛰어들어갔을 때 이모에게 가위로 공격을 받았다. 그녀는 아들을 남겨두고 도망쳤기 때문입니다. 이제 그녀가 중상모략에 대한 벌을 줄 때입니다. 그의 이모는 스탠을 회복했지만 중상모략은 호로르스트의 상처를 둘러싸고 그것을 구멍으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그녀에게 공격받은 사람들은 조금만 노력하면 그녀가 자유롭게 조종할 수 있는 함정이 될 것입니다. 콩소리를 들었습니다. 폴나레프는 확인하러 내려갔습니다. 폴나레프는 아래로 내려가면서 누가 있는지 확인하려고 부르지만 그는 곧 죽음을 맞이할 것이라는 사실을 아직 모릅니다. 그가 안으로 들어갔을 때 폴나레프는 그의 이모가 넘어지고 일부러 넘어지는 척하여 폴나레프를 공격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호로르스트가 의자에서 뛰어나갔다. 그가 힘으로 피해자를 의자에 끌어당길 때 폴나레프는 그녀가 왜 혼자 여기 사는지 계속 물었다. 왜 아들을 불러서 함께 살게 하지 않고 자식을 낳게 하지 않았어요? 너의 고통의 시간이 왔다. 그녀에게 기대어 올 수 있도록 하고 너의 어머니가 오랫동안 떠나셨으니 기꺼이 하룻밤 동안 그녀의 아들이 되어주겠다고 말해라. 그녀는 아들이 죽었다고 대답했지만 폴나레프는 그녀의 아들이 당신에 의해 죽었다는 것을 모르고 있는 것 같았다. 폴나레프는 왜 여기 있는지 몰라서 매우 놀랐다. 폴나레프는 왜 여기 있는지 몰라서 매우 놀랐다. 이모의 공격에 맞서 그는 아들이 피해갈 수 있도록 불러야 했다. 하지만 요셉에게 도움을 요청하려던 찰나 갑자기 그의 뒤에 많은 좀비들이 나타났다. 온 방은 스탠 저스티스의 시체들로 둘러싸여 있었다. 다른 시체들도 그의 힘에 의해 만들어졌다. 그는 여전히 수백, 심지어 수천의 시체를 조종할 수 있었다. 호로르스트는 폴나레프에게 한 곳에 갇혀있는 한 그의 이모의 힘이 반드시 그 상처를 통해 그를 데려갈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래서 폴나레프는 36번째를 함정으로 선택했다. 하지만 그의 힘으로는 여전히 이모에게 쫓기고 있었다. 폴나레프는 가장 두려운 화장실에 숨을 시간이 있었다. 안에서 그들과 어떻게 대처할지 생각하며 그는 더 이상 발자국을 볼 수 없었다. 그는 자물쇠를 통해 밖을 보려고 했던 것을 보았다. 밖에서는 좀비가 안을 들여다보고 있었다. 좀비는 혀를 사용해 자물쇠를 통과시켜 폴나레프의 혀에 상처를 만들었다. 바로 그 직후 스탠의 힘이 그의 혀에 둥글게 구멍을 내고 그를 밀어냈다. 아들의 복수를 위해 할머니는 그를 죽이지 않았지만 폴나레프가 화장실로 몰래 들어가는 것을 잡았다. 혀가 거의 닿았을 때 조타로가 문을 두드리고 들어온 순간이었다. 할머니는 그를 데리러 밖으로 나가야 했다. 조타로가 들어오자 그는 이모에게 폴나레프를 본 적이 있는지 물었다. 조타로가 매우 교활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와 스탠이 나머지를 처리하기로 계획했다. 늙은 이모는 폴나레프에게 조타로가 저 화장실에 있다고 말했다. 조타로가 문으로 걸어가자 늙은 이모가 뒤에서 그를 밀었다. 갑자기 조타로가 말했다. 미안해요, 이모, 놀라게 했어요. 조타로는 물었다. 왜 당신이 제 이름이 조타로인지 아세요? 아무도 당신 이름을 부르지 않는데 어떻게 아세요? 왜 그런지 알고 싶어요. 제발 대답해주세요.
불쌍한 노파여. 이모는 대답했다. 조타로의 이름을 알게 된 이유는 방에 들어올 때 이름을 썼기 때문이다. 하지만 나는 그 이름이 조타로가 아니라 쿠타로라고 서명되었다는 것을 몰랐다. 이제 더 이상 너에게 숨길 수 없어. 나는 조타로와 싸우기 위해 스탠과 좀비들을 호출했다. 스탠도 모든 좀비들에게 쉽게 패배했지만 단 하나의 아기 좀비만 남았다. 그것이 그의 다리에 상처를 남겼다. 그때 호노스는 폴나레프와 함께 떠나 조타로에게 늙은 이모의 스탠이 얼마나 강한지 전하기로 했다. 하지만 그의 다리가 부상당했기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신체 공격은 전혀 효과가 없었다. 이모가 조타로의 몸을 빼앗으려 할 때 그녀의 얼굴이 갑자기 비쳤다. 조타로의 스탠, 스타 플라티나가 입을 이용해 모든 뼈와 이모의 스탠을 배로 빨아들였다. 스탠은 마비되었다. 아타도 산소 부족으로 기절했다.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악몽을 겪은 후 폴나레프는 화장실을 핥아서 조셉에게 꾸지람을 들었다. 조타로는 모두를 불러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확인했다. 전체 도시가 스탠의 뼈로 이루어져 있다는 것이 드러났다. 모든 사람과 모든 집은 환상이었다. 조타로는 이모에게 물어보기 위해 이모를 데려가기로 결심했다. 이모가 말하지 않으면 조타로는 조셉의 스탠드를 사용해 TV를 켜기만 하면 되었다. 갑자기 차가 움직였고 그것은 호르노스였다. 그는 조타로의 그룹에 차를 훔쳤다. 그 후 그들은 말마차를 발견하고 카라치 바다로 향하는 마을로 갔다. 소가 있는 빵집을 발견했을 때 그들은 몇 개의 빵을 사기 위해 멈췄다. 하지만 이곳에는 매우 신비로운 판매 전통이 있었기 때문에 조셉은 그곳에 서서 주인에게 대가를 지불해야 했다. 조셉은 1000엔으로 5개의 빵을 425엔에 살 수 있었다. 조셉은 가격을 절반 이상 줄일 수 있어서 매우 기뻤다. 하지만 그는 이 빵이 보통 각각 30엔에만 팔린다는 것을 몰랐다. 그가 돌아왔을 때 조셉은 노파가 깨어난 것을 보고 빵 하나를 떨어뜨려 충격을 받았다. 빵 장수가 그곳의 주인인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그 장소의 스탠에 대한 정보를 드러낼까 두려워 노파를 죽이기 위해 여기 왔다. 그녀의 이름은 진이다. 스티브 진. 스탠은 그의 연인이다. 물론 그는 노파를 죽이기 위해 여기 온 것은 아니다. 그는 노파가 거의 죽었을 때 조타로의 그룹을 파괴하기 위해 여기 왔다. 그는 여전히 디어 사마가 자신을 죽였다고 믿지 않았다. 폴나레프는 그의 스탠을 사용해 코에 여드름을 짰다. 그가 태양에 닿으면 그의 피부는 만났던 돼지 피부처럼 녹아내릴 것이다. 그의 유일한 발언의 근원이 파괴되었을 때 전체 그룹은 매우 화가 났다. 조타로는 그가 여전히 가만히 앉아 가져온 차를 마시고 있는 것을 보고 그의 배를 한 대 주먹으로 때렸다. 그러나 뒤에서 조셉은 다른 날처럼 배를 맞았다. 결과적으로 그는 자신의 스탠드를 조셉에게 찔렀다. 그리고 공격당했을 때 모든 고통이 그의 몸으로 전해졌다. 이제는 아무도 그를 공격할 수 없다. 그가 몸에 부상을 입으면 매번 조셉에게 반격했다. 그는 계속해서 극도로 모진 말을 했다. 하지만 조타로는 공격하려 할 때 팀원들에 의해 막혔다. 조타로는 맞은 물밖에 없었지만 되돌릴 수 없었다. 하지만 어떤 이유로 조셉은 카큐인과 폴나레프와 함께 도망쳤다. 조타로는 그를 막기 위해 남아 조셉에게 가까이 가지 못하게 했다. 지금은 조타로와 그만 같은 장소에 있다. 그는 그를 놓아주지 않았지만 그의 지갑과 시계를 빼앗았다. 조셉 쪽에서는 TV 가게를 찾으러 달려갔다. 그는 적의 스탠이 어디에 있는지 보기 위해 그의 스탠을 사용했다. 그것은 그의 뇌 영역에 있었다. 폴나레프와 카큐이는 그들의 스탠을 사용해 그것을 축소하고 조셉의 귀를 통해 그의 뇌에 넣었다. 조타로의 편에서 두 사람이 그에게 다가오자 그는 그에게 누워서 자신이 지나갈 다리를 만들라고 요청했다. 조타로가 반대하자 그는 근처의 나뭇가지에 발을 올렸다. 물론 조셉의 발은 그의 상처에 박힐 것이다. 다른 방법이 없었다. 조타로는 그가 지나갈 수 있도록 사다리로 변해야 했다. 이때 조셉은 적의 스탠 위치를 발견했다. 그것은 그의 뇌 중앙에 있었다. 그곳에 들어갈 수 있다면 혈관의 구멍을 뚫어야 했고 그곳에 가는 데 몇 분이 걸릴 것이다. 두 사람은 그렇게 시작했다. 다른 스탠은 지팡이를 사용해 요셉의 뇌를 가루로 부숴서 죄수들이 먹게 했다. 조셉은 고통 속에서 비명 지르는 것밖에 몰랐다. 조타로는 그의 등에 있는 대부분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그를 위해 그것을 부숴야 했다. 졸타로의 곁에서 그는 졸타로의 투덜거림에 숨을 참고 있을 수밖에 없었다. 조타로는 그의 등에 있는 대부분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그를 위해 그것을 부숴야 했다. 적도 폴나레프와 카큐인의 스탠이 그의 스탠에 침투한 것을 알고 있었다. 다른 가게에서 TV를 구입한 후 그들은 스탠을 죽이는 데 집중할 수 있도록 외진 곳으로 가져갔다.
모두가 조셉이 절망하며 울고 있는 모습을 보았기 때문에 그가 아프다고 생각하고 돈을 주었습니다. 그들의 임무는 다른 스탠을 죽이고 그 주변의 죄수들을 파괴하는 것이다. 폴나레프의 스탠이 공격해왔지만 그는 맞았다. 하지만 그것은 그가 만든 살인 중 하나일 뿐이었다. 그 뒤에서 그는 카큐인의 스탠 그린으로 변장하고 폴나레프를 찔렀다. 조타로는 여전히 자신의 이름을 위해 영웅이 되었다. 그는 그에게 신발을 닦고 모든 것을 하게 강요했다. 하지만 조타로는 그가 강요한 것을 노트에 기록했다. 그래서 그가 조셉에게서 스탠을 쫓아낼 때 그는 그가 감당해야 했던 모든 것에 대한 대가를 치를 것이다. 조셉의 뇌 안에서 적의 스탠이 많은 신체 부위를 만들어냈다. 그래서 폴나레프와 카커이는 그의 진짜 몸이 어디에 있는지 몰라 혼란스러워했다. 그린도 그를 공격했지만 공격할수록 더 많은 신체 부위가 생성되었다. 신체 부위가 더 많이 생길수록 폴나레프도 심각한 부상을 입었다. 조셉은 두 사람에게 스탠을 되찾고 자신은 내버려 두라고 했지만 장과 조타로는 보석 가게로 갔다. 폴나레프는 조타로에게 그의 스탠을 사용해 안경 속의 보석을 훔치도록 강요했다. 폴나레프가 그렇게 하지 않으면 고의로 안경을 부수고 훔쳐서 잡히고 맞는 것을 피하려 했다. 그렇게 되면 조셉은 고통으로 죽게 된다. 다른 방법이 없었다. 조타로는 폴나레프가 시키는 대로 해야 했다. 그 대신 그가 금반지를 받자마자 폴나레프는 자신이 맞고 있다고 외쳤다. 그래서 점원은 조타로를 다시 잡기 위해 누군가를 불렀다. 그는 이 젊은 남자들에게 맞아 죽고 밖으로 던져졌다. 그가 맞고 있을 때 폴나레프는 보석 가게에서 귀중품을 훔쳤다. 조타로가 일어섰을 때 그는 곧 폴나레프에게서 받은 것을 되찾을 수 있을 것이라는 이유로 행복하게 미소 지었다. 이쪽에서 폴나레프는 힘을 써서 그의 신체 부위를 잡았다. 폴나레프는 주인이 여기서도 갇히게 만든 문을 공격했다. 폴나레프는 자신의 스탠이 사용할 수 없게 되었을 때 도망쳐 주인을 찾아가게 했다. 그는 자신의 스탠이 돌아오기를 기다리며 조타로에게 달려갔다. 폴나레프는 자신이 한 일에 대해 용서를 구했다. 폴나레프는 성공적으로 자신의 스탠이 돌아오기를 기다렸다. 그러나 그것이 조타로의 손으로 날아갈 순간 조타로의 스탠 스타 플래티넘에 의해 가로막혔다. 그래서 폴나레프는 계속해서 용서를 구했다. 폴나레프의 스탠은 1번이었다. 그는 나쁜 일을 하지 않겠다고 맹세하며 외딴 섬으로 돌아가 살겠다고 했다. 폴나레프는 그의 말을 믿었다. 하지만 폴나레프는 한 무리의 아이들이 자신에게 달려오고 그의 스탠이 한 여자아이의 손에 들려있어 위협당하는 것을 보았다. 그러나 폴나레프는 자신의 스탠이 카큐인의 스탠에 의해 정지되었다는 사실을 몰랐다. 이번에는 정말로 더 이상 도망칠 방법이 없었다. 코타로는 큰 소음을 냈다. 차는 폴나레프에게 모든 빚을 갚았기 때문에 고장났다. 폴나레프의 음모를 저지한 후 그들은 계속 여행을 이어갔다. 폴나레프는 날씨 때문에 스포츠카 대신 슈퍼카를 저주할 정도로 화가 났다. 이렇게 시원한 에어컨이 있는 차에 앉는 것보다 좋은 것은 없다. 그들의 여행은 여객기를 이용하면 시간이 아주 적게 걸릴 것이다. 하지만 조타로는 폴나레프가 비행기를 탈 때마다 사고가 날 거라고 믿지 않았다. 그래서 폴나레프는 낙하산을 보내기로 했다. 그리고 폴나레프는 4개의 낙하산과 바꾸기 위해 슈퍼카를 저주했다. 그래서 그는 스포츠카 대신 슈퍼카를 샀다. 부자들은 항상 자신만의 방법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는 사람들에게 물도 몇 통 더 요청하는 것을 잊지 않았다. 그는 조셉이 애국자라고 생각했다. 그가 보내는 방법을 안다고 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는 영화에서 본 것이라고 말했을 뿐 실제로 보낸 적은 없었다. 그런데 그는 감히 자신이 애국자라고 말했다. 잠시 후 전체 그룹은 낙하산을 보내는 방법을 배우기 시작했다. 그 후로 카큐이는 누군가 자신을 지켜보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다. 조타로도 마찬가지여서 망원경을 사용해 주위에 누가 있는지 살펴보았다. 조셉은 캠프를 차리고 어둠 속에서 쉴 준비를 위해 시간을 확인하고자 시계를 보았다. 시계가 겨우 8시라는 걸 보았을 때 조셉은 충격을 받았다. 분명히 8시였지만 태양은 여전히 떠 있었고 기온은 60도까지 올라갔다. 그들 앞의 태양은 적의 머스탱이었다. 전체 그룹은 낙하산을 버리고 자결하는 태양 아래에서 숨었다. 이제 기온은 70도까지 상승했다. 사막의 고온을 견딜 수 있었던 낙하산도 열 충격으로 인해 무너졌다. 카큐이는 더 이상 견딜 수 없어 머스탱을 하늘로 보냈다. 그러나 특정 높이에 도달하자 하늘의 머스탱이 빠른 총알을 발사하기 시작했다. 아직 살아있는 낙하산들도 파괴되었다. 물병도 파괴되었다. 다행히도 조타로는 구멍을 파서 일시적으로 공격을 막을 수 있었다. 다행히 카큐이는 무스탱에 대한 이전 공격으로 부상만 입었다. 하지만 이제 그들은 물 없이 태양의 열기를 견뎌야 한다. 적의 위치를 확인하기 위해 눈을 떼자마자
태양에 의해 즉시 공격당했다. 그렇게 온도가 점차 올라갔다. 갑자기 카큐인이 쾌활하게 웃었다. 조셉은 무슨 일이 일어난 건지 이해하지 못했다. 폴나레프와 조타로도 카큐인의 모습에 웃음을 터뜨렸다. 오 마이 갓. 조셉은 세 사람 모두 너무 밝아서 문제가 없다고 생각했다. 카큐인은 이 사막의 이상한 점을 지적했다. 그것은 바위였다. 그리고 그 맞은편에도 똑같은 바위가 있었다. 적은 바로 그 후에 도망쳤던 것 같다. 조타로는 스탠이 작은 바위를 집어던져 강력한 타격을 가했다고 대답했다. 빵! 공기가 깨졌다. 적이 만든 거울이 아니라는 것이 분명했다. 그가 패했을 때 스탠은 사라지고 하늘은 다시 밤이 되었다. 조타로 그룹이 양파를 먹는 동안 그는 앉아서 오렌지 주스를 마셨다. 충격에서 막 회복한 듯 보이는 조셉은 여전히 적이 패배했다는 것을 믿지 못했다. 다음 날 아침, 카큐인은 일어났을 때 자신이 놀이공원에 있다는 것을 보았다. 그는 여전히 왜 여기 있는지 이해하지 못했지만 어제 그가 사막에서 모두와 함께 있었던 것은 분명했다. 물론 위협적인 잎이 달린 날아가는 공이 있었다. 그리고 물론 그 잎에서 쇠망치가 날아와 카큐인을 가격했다. 그는 이를 피한 것이 운이 좋았지만 그 공격은 걔를 가격했다. 카큐인은 깨어났고 그것이 단지 악몽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이제 그는 공원이 아니라 공항에 있었다. 하지만 이상한 것은 분명히 꿈이었다. 그런데 그의 팔에는 상처가 생겼다. 두 사람이 공항으로 내려갔을 때 걔가 죽어서 우는 아기를 보았다. 비행기는 마을에 39도 열이 있는 소년이 있어서 즉시 병원에 데려가야 했기 때문에 엉망이었습니다. 따라서 조타로 팀은 그 비행기를 다시 구매하기 위해 다음날 아침까지 기다려야 했습니다. 그러나 마을 사람들은 조타로 그룹이 그 아기를 데리고 병원에 보내는 것을 제안했습니다. 그렇게 하면 문제가 해결될 것입니다. 그 말을 듣고 아기는 두 개의 이로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조타로 그룹은 동의하고 비행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여전히 그들이 서 있는 아기를 마주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몰랐습니다. 비행 중에 폴나레프는 계속 잠이 들어서 조셉에게 30분 동안 눈을 깜빡여달라고 부탁했습니다. 두 사람의 동의로 그들은 잠에 빠졌다. 물론 두 사람은 아침에 꿈속에서 공원으로 데려가졌다. 카큐인은 그것을 악몽이라고 불렀다. 카큐인이 극도로 걱정하고 있는 동안 폴나레프는 아무 일도 없었던 듯 침착했다. 카큐인은 폴나레프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설명하려고 했다. 그러나 폴나레프는 여전히 칠린을 바라보고 있었다. 걔 머리 옆에서 큰 소음이 들렸다. 큰 소음은 두 사람이 악몽에 빠져 있다고 말했다. 그때 걔의 머리가 눈을 떴다. 그 순간 폴나레프의 손에 있던 칠린이 지렁이로 변했다. 걔의 눈이 나왔다. 오늘 아침 카키요인이 텐덱스 13 비행기에서 아기의 스탠드를 만난 것 같다. 꿈 외에도 요타로와 조셉도 뭔가의 존재를 느꼈다. 폴나레프를 죽일 준비를 하던 조셉은 그를 깨우고 꿈에서 탈출했다. 폴나레프는 끔찍한 꿈에서 깼지만 그 꿈의 내용은 기억하지 못했다. 카키요이는 아직도 텐덱스 13위 스탠드와 함께 그 꿈에 갇혀 있었다. 그가 혼란스러웠을 때 현실 세계 밖에 그의 몸은 부풀어 올라 조셉이 마비되었다. 그 모습을 본 텐덱스 13은 그가 깨지 않도록 꿈속에 가두었다. 텐덱스 13의 눈은 계속해서 카큐인을 향해 벌레를 쏟아부었다. 비행기가 착륙하려 할 때 조셉은 자신의 스탠드를 사용해 시스템 회로를 조정하여 죽음을 피하는 데 성공했다. 카큐인은 손에 든 칼을 사용해 꿈에서 벗어나려 했지만 밖에서는 조셉이 운전 실력이 너무 뛰어나서 행복했기 때문에 비행기는 그의 앞에 있는 두 그루의 나무에 충돌했다. 비행기 때문에 그들은 여기서 캠프를 해야 했다. 카큐인은 오늘 꾼 꿈에 여전히 혼란스러워했지만 그에 대한 기억은 아무것도 없었다. 그가 손에서 피가 흐르는 것을 보았을 때 우연히 손에 베이비 스탠드라는 긁힌 자국을 발견했다. 카큐이는 자신의 손에 있는 칼을 언제 사용했는지 여전히 궁금해하고 있었다. 이 시점에서 그 소녀는 카큐인의 상처에 대해 걱정하기 시작했다. 그가 돌아섰을 때 그의 얼굴은 다른 쪽으로 향했다. 그는 가까이 다가갔지만 조셉에게 막혔다. 조타로와 폴나레프는 그가 너무 피곤해서 숨이 가쁘다고 생각했다. 다른 소녀는 방금 무거운 가방을 들어올렸고 이제 모든 사람이 잠들기를 기다려야 했다. 물론 그의 옆에는 소년에게 가까이 기어오는 호랑이가 있었지만 그것은 손톱을 사용해 호랑이를 넘어뜨렸다. 이 장면은 카큐인이 보았고 조타로의 그룹에게 알렸다. 카큐인은 이를 증명하기 위해 호랑이를 찾으러 다가갔지만 보지 못했다. 다시 한번 그는 모두에게 무시당했다. 그 후 조셉은 소년에게 음식을 주었고 카큐인은 모두에게 자신의 팔에 있는 흉터를 보여주기 전에 도망쳤다. 분명히 사람들은 겨우 11개월인 소년이 그런 것을 믿을 수 없었다.
그가 어떻게 기절할 수 있겠는가? 이 시점에서 카큐이는 그 소년을 파괴하기 위해 자신의 기력을 만들어낼 다른 방법이 없었다. 하지만 오후에 폴나레프는 카큐인을 제압하기 위해 나갔다. 모든 그룹이 잠자리에 들려고 할 때 소년의 입에서 호랑이가 나와 그의 입안에 숨었다. 이제 모두 잠에 빠져들었다. 모두 이제 그 꿈속에 있다. 폴나레프는 들어오면서 모든 것을 기억했다. 하지만 이제는 너무 늦었다. 모두가 적의 함정에 빠졌고 이제는 아무도 모두를 깨울 수 없다. 물론 몸에 있는 모든 것을 모두가 거부하여 아무도 도망칠 수 없게 되었다. 이제 데스 13도 왔다. 폴나레프가 공격했고 유타로가 스턴을 소환했지만 그것이 오히려 당신을 공격하게 되었다. 그건 죽음이 너를 비웃기 위해 만든 것일 뿐이야. 이 세계에서는 스턴이 소환되지 않아. 모두가 꿈에 들어가기 전에 내 옷처럼 스턴을 소환하지 않는 한 이제 아무도 데스 13을 쓰러뜨릴 수 없어. 오직 스턴만이 스턴을 쓰러뜨릴 수 있어. 갑자기 그의 뒤에서 목소리가 나타났다. 그것은 카커인의 스턴이었다. 그것은 데스 13을 삼켰다. 모두가 사슬에서 풀려났다. 카큐인은 쓰러지기 전에 스턴이 회복되지 않아 실수로 여기로 가져온 것 같아. 모두가 당신을 믿지 못한 것에 사과하기 위해 달려왔어. 하지만 카큐인은 당신을 쓰러뜨려준 폴너레프에게 감사했어. 데스 13이 하늘의 구름을 폭파하려 할 때 그것은 모여서 칼을 든 손을 만들었어. 그 손은 카큐인의 스턴을 찔러서 반으로 나누었어. 그리고 데스 13은 아직 완전히 발달하지 않아서 그의 몸은 머리와 손만 있어. 나는 카큐인이 반으로 나뉠 거라고 생각했어. 그런데 언제부터 네가 데스 13을 잡고 귀를 통해 관통해 몸을 나누었어? 카큐인은 살고 싶다면 상처를 치유하고 현실로 돌아오라고 말했다. 다음 날 아침, 카큐인은 일찍 일어나 모두를 위해 아침을 준비했다. 세 사람 모두 일어났지만 지난 밤의 일은 모두 잊어버렸다. 카큐인도 다른 아이를 위해 요리를 했다. 모두가 모든 것을 잊었지만 오직 카큐인만은 자신의 꿈에 스턴을 넣었다는 것을 기억했다. 그리고 이제 다른 아이를 처벌하기 위해 그를 죽이는 대신 한 조각을 떼어 아침에 넣었다. 조셉은 숟가락을 들고 입에 넣었지만 그의 입은 여전히 막혀 있었다. 그래서 폴네리프가 도움을 주러 왔습니다. 그런 다음 모두 해안을 따라가다가 조셉이 오랫동안 친구를 만나러 온 섬에 도착했습니다. 해안에 도착했을 때 조타로는 자신을 지켜보고 있는 눈길을 발견했습니다. 발견되자 그는 도망쳤습니다. 폴네리프는 그의 뒷모습이 매우 익숙해 보였기에 그를 쫓았습니다. 그를 쫓다 보니 그가 먹이를 주고 있었습니다. 조셉이 그와 다시 이야기하려 하자 그는 모두가 그에게 나쁜 것만 가져온다며 거부했습니다. 그 그룹은 그 얼굴을 보고 매우 놀랐습니다. 아부돌과 닮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조셉은 그 사람이 아부돌의 아버지라고 말했다. 지금 아부돌이 죽었다고 말하면 이 섬의 분위기가 완전히 바뀔 것이다. 폴나레프는 너무 슬퍼서 떠나며 아부돌이 너 때문에 죽었다고 말했다. 폴나레프는 노후를 생각하고 있었고 그때 당연히 뭔가 노란색을 보았다. 그는 그것을 주워보았고 노란 램프였다. 그는 영화처럼 말한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생각했다. 그럼 램프에서 고래딱지가 나타났고 3가지 소원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적의 공격을 생각하며 폴나레프는 고래딱지를 소환하고 반격했다. 그러나 그의 힘이 너무 강해 그가 대화를 계속하기 위해 물러났다. 폴나레프는 신이라면 우리가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들이 되게 해달라고 말했다. 그는 소원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말한 후 사라졌다. 잠시 후 그는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보지 못했다. 폴나레프는 이것이 속임수라고 생각하여 램프를 치웠다. 하지만 램프가 바닥에 떨어졌을 때 금속이 서로 부딪히는 소리를 들었다. 폴나레프는 그것을 자세히 살펴보았다. 많은 고대금이 들어있는 항아리가 있었다. 그는 다른 불가사리가 그의 소원을 이루어줄 수 있다고 생각했다. 폴나레프는 그에게 만화가로 변신할 수 있는지 물었다. 그는 여자친구를 사귀고 싶지 않았다. 하지만 잠시 후 그는 다시 생각하고 누나를 되살릴 수 있는지 물었다. 그가 가능하다는 대답을 듣자 폴나레프는 잃어버린 누나를 되살리겠다는 2번째 소원을 사용했다. 잠시 후 메기, 고기가 소원을 빌었다. 폴나레프는 덤불 속에서 소리를 들었다. 폴너레프는 와서 한 여자의 뒷모습을 발견했다. 그것은 그의 누나의 목소리였다. 하지만 그녀는 그에게서 도망쳤다. 폴나레프는 그녀를 쫓았다. 그의 누나에 대한 기억도 되살아났다. 쫓으면서 그는 그곳에서 2마리의 새를 보았다. 그리고 근처에서 그는 누나가 얼굴을 돌리고 울고 있는 모습을 보았다. 다시 달 근처에서 폴나레프는 누나의 얼굴의 반쪽을 보았다. 그는 그녀를 매우 사랑하며 이전처럼 그녀의 얼굴을 떠나지 않겠다고 말했다. 잠시 이야기한 후 그의 여동생의 진짜 얼굴이 드러났다. 그녀가 와서 폴나레프의 어깨를 물었다. 폴나레프는 도망쳤다. 이때 맥이 또한 나타났다. 그는 자신의 힘이 여기까지밖에 되지 않고 나머지는 그가 해결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런 상황을 보고 폴나레프는 울며 그의 여동생을 없애달라고 부탁했다. 그러나 맥이는 소원이 이루어지면 되돌릴 수 없다고 말했다. 그리고 지금 그는 3번째 소원을 기억해냈다.
그것은 아부토를 되살리는 것이었다. 그리고 지금 그 소원이 이루어질 것이다. 그 직후 아부돌이 나타나 그를 향해 돌진했다. 그 경찰은 아부돌의 죽음이 폴나레프 때문이라고 비난하기 시작했고 이제 그가 대가를 치를 시간이었다. 연속으로 2명의 경찰이 그를 공격했다. 폴나레프는 반격하기 위해 스턴을 사용하지 않을 정도로 패닉 상태에 빠졌다. 공격을 피하려는 소원을 기억했을 때 메기처럼 생긴 생물이 와서 그를 막았다. 그 경찰은 아부돌의 죽음이 폴나레프 때문이라고 비난하기 시작했고 이제 그가 대가를 치를 시간이었다. 폴나레프의 몸은 다른 2 경찰에 의해 찢어졌고 죽음을 맞이할 때 그의 눈은 흐릿해 보였고 2명의 아부돌이 보였다. 하지만 그것은 가짜가 아니었고 진짜 아부돌이었다. 그는 자신의 스턴을 회복하고 가짜 이미지를 파괴했다. 폴나레프는 아부돌의 등장에 매우 놀랐다. 그리고 그는 마지막에 호른호스에게 총에 맞아 죽었다고 생각했지만 그때 총알은 없어지고 긁힌 자국만 남았다. 적의 스턴도 매우 놀라웠다. 하지만 바로 그 후 그는 오늘 밤 그것을 현실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그는 폴나레프의 여동생 이미지를 공격하기 위해 가져왔지만 그중 절반이 파괴되었다. 나머지 절반도 폴나레프에 의해 파괴되었다. 둘 다 결합되었지만 그는 반격할 만큼 강하지 않았다. 모든 것이 끝날 것이라고 생각하며 아부돌은 말했다. 4가지 소원을 주면 첫 번째 소원은 아픈 거지에게 밥을 주는 것이다. 아부돌의 상처는 완전히 치유되지 않아 이전 공격들은 그의 힘의 10분의 1밖에 주지 않았다. 이제 너는 모든 힘을 다 사용할 것이다. 아부돌은 단 몇 발걸음 만에 쉽게 메기를 쓰러뜨렸다. 기절이 사라졌지만 둘은 그를 발견했다. 그는 땅속에 숨어 튜브로 숨을 쉬고 있었다. 이제 둘 다 그를 처리할 방법을 고민하기 시작했다. 폴나레프는 계속해서 칼과 검, 지팡이를 잘랐다. 물론 아부돌은 화장실에 있을 때 아이디어를 생각해냈다. 그래서 2 사람은 함께 행복한 미소로 그 관에서 슬픔을 해결하기 위해 섰다. 폴나레프는 아부돌이 이런 모습인 것은 처음이라 매우 놀랐다. 그는 적이 자신을 땅에 눕히는 것을 보고 참을 수 없었다. 아부돌은 자신의 불을 사용해 적을 유인했다. 적의 라인을 해결한 폴나레프는 모두에게 큰 놀라움을 보여주기 위해 달려갔다. 하지만 아무도 아부돌을 보고 놀라지 않았다. 모두가 이전에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오직 폴나레프 자신만이 알지 못했다. 사람들이 그를 안타깝게 여기지 않았던 이유는 그가 발각될까 두려워했고 그의 부하들이 아부돌을 치료하는 과정에서 그를 죽일까 걱정했기 때문이다. 사람들이 놀라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 폴나레프는 아부돌의 아버지에게 이 좋은 소식을 전하러 가려고 했지만 아부돌에게 저지당했다. 그는 그를 가두었던 사람이었기 때문이다. 그 후 전체 그룹은 길을 계속 나아갔고 모두의 다음 탈것은 잠수함이었다. 잠수함의 운전자는 아부돌이었고 요셉은 이것이 부자들이 놀기 위한 탈것이라고 말했다. 잠수함에는 배에 접근하는 물체를 탐지하는 레이더까지 있었다. 그래서 그는 다시 공격받을까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었다. 카큐인이 마실 코카콜라를 가지러 갔을 때 조셉은 그의 아내에게 전화했는데 그 아내는 조타로의 어머니였다. 그는 여전히 매우 바쁘고 해야 할 일이 많아 돌아갈 수 없다고 보고했다. 그는 모든 것이 해결될 것이라고 말하며 그녀는 일본행 비행기를 연기했다. 그녀는 남편을 믿었기 때문에 동의했다. 잠시 후 모든 그룹이 아프리카 연안에 도착했고 그들은 이집트에 도착할 예정이다. 카큐인이 6마리의 수탉을 꺼냈을 때 조타로는 이상한 것을 발견하고 물었다. 조셉이 그것을 집었을 때 수탉이 스턴으로 변해 공격해 조셉이 팔을 잃고 손가락 끝이 목에 박혔다. 조타로가 공격했을 때 그것은 피하고 배 위에서 평화롭게 되었다. 스탠디그는 2명의 프리스터 중 1명으로 그의 이름은 로즈였으며 물체를 금속이나 수정으로 변환할 수 있었고 그것이 광물로 만들어진 것이라면 무엇이든 가능했다. 특히 그 스턴은 매우 멀리서 제어되었다. 바로 그때 공격이 시작되었고 바깥에 물이 끓어오르기 시작하며 산소가 점차 사라졌다. 조타로는 반대편에서 전화 소리를 들을 수 있을 것 같았다. 할머니는 종소리와 물이 끓어오르는 소리를 듣고 당황했다. 조타로는 걱정하지 말라고 말했다. 조셉이 나와 함께 가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그 기계는 또한 수중 비행기가 땅으로 곧장 날아가는 순간이었다. 그가 스탠디그가 조타로를 공격하도록 제어하는 시계라는 의심을 하고 있을 때 운 좋게도 압돈이 그것을 발견하고 그의 팀에 공격하라고 알렸다. 그것은 계속해서 배 안의 동물로 변형되었고 모두가 다른 방으로 달려가야 했다. 잠금을 열었을 때 그는 그 스턴을 발견했다. 그것이 압돈을 공격했을 때 조타로는 제때 잠금에서 그것을 빼냈다. 그것이 밥 너트를 공격했을 때 그것은 빠르게 칼로 변해 조타로를 다쳤다. 밥 너트도 스탠디그를 소환해 공격했지만 몸을 칼로 바꿔버려 소용이 없었다. 모두는 그것을 피하기 위해 잠수함의 다른 방으로 달려야 했다. 조셉은 탈출할 아이디어를 생각해냈다. 그는 모두를 산소통과 마스크를 보관한 방으로 이끌었다. 모두가 준비가 되었을 때 조셉은 냉각 과정에 대해 설명했다. 물이 이렇게 낮아지면 사람들은 해변까지 빠르게 수영할 수 없고 몸이 숨을 쉴 수 있도록 천천히 올라가야 한다. 그러자 그들은 물을 부었고
모두 물속에 있을 때는 말을 할 수 없으므로 서로 신호를 사용하여 알렸다. 물이 방을 휩쓸자 포르나레프가 흔들리고 있는 것을 갑자기 보았다. 그것은 적의 기절이 가스관으로 변해 포르나레프를 공격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것은 그의 목구멍으로 들어갔고 카쿤과 조셉이 제때 기절시켜 그것을 빼냈다. 하지만 그것은 물고기 총으로 변해 모두를 공격했다. 포르나레프는 그 지역에서 공격하고 빠져나갈 수 있도록 스탠드를 소환했다. 이제 적의 스탠드는 스스로 물고기로 변할 수 없기 때문에 그들은 안전하다. 잠시 후 그들은 이집트 해안 가까이에서 헤엄쳤다. 하지만 물론 입에 돌을 물고 있는 매우 이상한 얼굴이 그들을 입으로 빨아들였다. 그는 그 지역에 들어와서 조타로 일행이 오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들은 스탠드의 신발 속에 갇혀 있었다. 어딘가에서 조타로는 적이 매우 좋아하는 남자라고 말했다. 그가 물면 매우 유감스러울 것이다. 그 말을 듣고 폴나레프는 조타로에게 계획을 말했다. 조타로도 폴나레프의 말을 듣고 그녀가 진실을 보게 해준다면 아마도 그녀도 조타로가 좋아하는 사람일지도 모른다고 말했다. 아마 그 두 사람은 서로 사랑하는 것 같아. 그의 입술이 빨갛게 변하기 시작했고 부끄러운 것처럼 보였어. 모두 그를 따라갔어. 그녀는 정말 예쁜 소녀처럼 들렸어. 30살로 돌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어. 계획이 성공할 줄 알았는데 그는 화를 내기 시작하고 모두를 공격했어. 조타로는 혀에 밀려 수영장에 빠졌어. 다치기 시작했어. 조타로는 스탠드를 사용해 그것을 멈췄다. 모두가 도우려 했지만 혀가 닫혀 있었다. 그의 무기도 부서졌다. 그는 부서졌다고 생각했지만 갑자기 어딘가에서 목소리가 들렸다. 맞아, 그게 바로 조타로야. 너는 무다무다. 그 혀에서 나와라. 그때 조타로는 적의 혀를 모두 부수었다. 그가 위를 쳐다보니 그곳에 갇힌 소녀가 잡혀 있었다. 그녀는 조타로가 물리쳤을 때 스탠드의 주인일 것이다. 폴나레프는 그녀의 위상을 자세히 살펴보았다. 오 마이 갓. 그녀는 끔찍하게 혀를 잃었기 때문에 다시 올라오지 말라고 모두에게 조언했다. 하늘에서 바다 밑바닥까지 많은 위험을 겪었다. 30일간의 고통을 겪고 여러 번 죽음을 맞닥뜨려야 했다. 드디어 그들은 이집트에 도착했다. 다음 길에서 얼마나 더 많은 어려움을 겪어야 할지 모르겠다. 그리고 이것은 또한 조조 1기 3부의 끝이다. 더 좋은 매력적인 영상을 만들기 위해 동기부여가 필요합니다. 모두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을 잊지 말고 눌러주세요. 더 흥미로운 영상을 만들도록 저를 격려해주세요. 감사합니다. 모두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가세요. 안녕히 가세요. 안녕히 가세요.